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야, 김건희 특검법 강행, 즉각 거부권 예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야당 의원들 180명의 찬성으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사의, 대통령실 3실장 동시 교체입니다. 네,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20개월여 동안 쭉 있었다가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지금 보시면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오게 됐다라는 얘기도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김대기 비서실장 말고 추가로 이 정책실장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정책실장엔 성태윤 연대 교수가, 그리고 안보에는 장호진 이 외교부 1차관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꺼번에 3실장이 동시에 교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다 새 인물들로 좀 채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용산만 새 인물로 채워진 것이냐? 여의도 국민의힘에서도 새 얼굴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 비대위원 평균 연령 40대 중반, 지명직 위원 8명 중 7명 비정치인. 네, 용산에서도 새 얼굴이, 그리고 여의도 국민의힘에서도 새 얼굴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비대위원들 전체 하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총 11명인 건데, 이 11명 중에서 지명직 한 위원장이 지명한 8명 중에 7명은 비정치인이다. 한 위원장이 앞서서 얘기했었던 바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권 전반적으로 좀 약간 세피가 수혈이 된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정은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 일으킬 준비하라. 네, 여기서 말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죠. 내년 초에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국정원에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년 초라고 하면 사실 얼마 안 남았죠. 올해가 다 가고 이제 내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새해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내년 초에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감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가장 긴장해야 될 곳은 국방부겠죠. 그런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독도 영토 분쟁 중 정신 나간 군 정신교육 교재. 네,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이라고 군 정신교육 교재 안에 실렸습니다. 네,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어야 될 군에서 지금 정신 제대로 차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책을 했고요. 뒤늦게 전량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독도 표기가 된 한반도 지도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국민일보입니다. 정부 불길 막아라 긴박, 업계 다음은 어디 긴장. 무슨 얘기냐? 요 가운데 보이는 바로 태영건설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죠. 업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 같다. 어제 실제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신청을 했다라는 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를 제때 막지 못해서 그래서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이러면 다른 이 건설업계들은 어떻겠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건설업계 이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은 현재 전국 사업장 22곳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중 14곳은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게 건설업은 하방이 좀 중요하다, 딸린 식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태영건설 협력사 580곳은 하도급 계약 1,100건 중 96%에 이르는 1000여 건이 건설공제조합 대금 지급 보증에 가입이 돼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 일단 태영건설 자체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16위,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건설업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업계 다음은 어디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정부에선 자구책을 먼저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 자구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심도 깊은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모습. 동네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르신의 뒷모습인데요. 폐지가 잔뜩 쌓여 있죠. 네, 이 동네에서 이렇게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상당히 많은데 어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폐지를 줍는 노인이 4만 2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 하루 평균 몇 시간 동안 폐지를 줍나 봤더니 5시간 40분 정도, 네, 5시간 24시간, 5시간 반 정도는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다. 이렇게 주 6일 일을 해서 버는 돈이 그럼 얼마냐? 여기를 좀 볼까요? 폐지 수집으로 얻는 수입, 평균 수입이 15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마저도 이게 평균인 거고요. 65에서 69세, 70세가 되기 전이 17만 8천 원으로 높고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3만 1천 원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주 6일 이 폐지를 열심히 주셔서 월 16만 원을 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번다고 하면 시간당으로 한번 따지면 얼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220원 정도가 됩니다. 시간당 1,220원 정도 버는 폐지 줍는 노인들. 네, 줍는 이유가 있겠죠. 아니 뭐 그냥 운동 겸 슬렁슬렁 줍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폐지 줍는 이유 구체적으로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생계비 마련이 54.8%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죽고 싶지 않지만 주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참 힘든 상황인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우울 증상. 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우울증 정도를 좀 따져봤더니 일반적인 노인들은 13.5%지만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39.4%, 3배가 가까이 됐더라라는 겁니다. 네. 사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실적으로만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 2위에 해당한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접했었는데 OECD 노인 빈곤율 순위가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그것도 노인 빈곤율 집계한 이래 12년 내내 1위라고 하니까 참 불편하고 아픈 진실이 아닌가 싶네요. 네, 저희 아침의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뇌관입니다. 뭐가 뇌관인 건지 보시죠. 야, 김건희 특검법 강행,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네, 사진 보시면 아하 하고 아실 것 같습니다. 어제 파란색으로 일단 투표를 한 사람들은 다 찬성을 뽑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을 했고요. 야당 그리고 야당 성향의 무소속 등의 의원들이 남아서 이 투표를 했고 180명 남아있던 180명 전원이 찬성을 눌러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나가서 방탄특검이다라고 이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모습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회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한 10분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언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이미 예고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길 좀 볼까요? 199표 확보해야 재의결.
내부 단속 나선 여, 이탈표 노리는 야입니다. 네. 일단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재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재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관건은 199표가 관건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걸 좀 같이 볼까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나리오. 의결 조건, 재적의원 과반 출석. 현재 재적의원은 298입니다. 298명 중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거부권을 행사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건데 이 재적의원 298명이 다 출석을 한다는 가정하에 3분의 2라고 하면 199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만으로는 현재 의석이 112이죠. 그 나머지를 보면 뭐 무소속이 13명, 민주당이 167, 정의당이 6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를 다 합쳐도 173밖에 안 되고 무소속에서 야권 성향 11명을 합쳐도 180여석밖에 안 되죠. 15석이 더 필요하다. 이 15석이 국민의힘 또는 무소속에서 이 무소속 여권 성향 등에서 가지 않으면 199석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아까 피켓 시위하는 모습도 같이 보셨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 볼까요? 야, 3달 한동훈발 공천 학살 예상, 탈락자 반발, 무기명 가결표 기대. 네, 일단 재투표로 간다고 하면 무기명으로 가결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찬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걸 기대한다고 하는데 조상호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발 공천 학살로 네. 누군가 찬성으로 넘어올 표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원래 민주당이 원했던 건 네. 과거의 사례처럼 이제 국민적 지지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특검 사안에 대해선 당연히 여당이 동의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국민 여론은 무서운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일한 사안이 2018년도에 드루킹 특검 사건 때 그때도 선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몰려서 한 게 아니라 네. 선거 직전에 결국에는 여야가 합의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네. 드루킹 특검을 도입하는데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때 누구죠? 하여튼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단식을 하다가 단식을 중단하고 네. 이게 잘 해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2018년 5월 21일 날 통과됩니다. 특검이. 6월 1일 날 선거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과를 해줬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도 국민보다는 용산의 대통령이 무서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고 결과적으로 1월 달에는 또 국회 회기가 없습니다. 우리 네. 국회법상. 그렇게 되면 이제 2월에 회기가 첫 회기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쯤 그러면 다시 또 당연히 그때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법안을. 네. 물론 의장께서 좀 결심을 하셔야겠지만 재의결 법안을 올리게 되면 2월 중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쯤 되면 또 이제 선거에 임박했기 때문에 공천의 윤곽이 드러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게 될 때 국민의힘 내부에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협조가 이렇게 얻어지는 상황으로까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상황을 몰고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예상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시기가 그렇게 됐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넘어오는 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탈자가 있을 것 같다. 공천 학살로. 민주당이 내년 공천을 앞두고 지금 이제 뭐 자성이나 변화보다는 막연한 기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국민의힘은 국민보다 대통령이 무서운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용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다수당에 의해서 잘못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특정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특정인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오용, 남용될 수 있는 것이 제도입니다. 사실 2003년 당시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사건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반대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네.
네, 다수당의 행포에 의해서 이러한 법제도가 오용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총선을 앞둔 6개월 전이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특검의 대상이 아닌 것들, 이미 수사를 탈탈 털어서 혐의가 없다라고 나온 것, 그리고 수사의 순회이자 몸통이 이재명 대표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세우고 다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법제도 자체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분들이 약 70%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23일, 4일 날 R&D 서치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1024명을 대상으로요. 네.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42.8%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49.7%예요. 이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우리 같은 패널들이 나와서 이 특검이 왜 잘못됐는지 국민들께 조곤조곤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이 특검이 진행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여론도 곧 뒤집힐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거부권 반대 여론 70% 여당 김건희 방탄으로 역풍 맞을 수도. 사실 여기서 말하는 반대 여론 70% 이거는 지난 7일과 8일에 조사됐었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좀 같이 보시죠. 이겁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여부에 대해서 물었더니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가 70%, 행사해야 된다가 20%, 잘 모르겠다가 10%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금 일단 한겨레는 70% 여론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지난 3일과 4일. 23일, 24일. 23일, 24일. 네, R&D 서치에서. 23일, 1024명을 대상으로. 있었던 네. R&D 리서치에서 했었던 조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지금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좀 격차가 줄어들고 7대2가 아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면 뭔가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정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을 하면 이 수치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직 우리 의견을 다 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충분히 설명 못한 탓이다라는 게 국민의힘 얘기거든요. 네, 뭐 김민수 대변인 얘기에 그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 여론은 49%, 반대 여론은 43%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요, 거부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거부권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70%. 민주당이 뭐 다수당의 어떤 힘을 통해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한 뭐 반대의 입장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대다수는 밀어붙이는 것, 이거 정말 뭐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게 민생과 무슨 관계고 대한민국 경제와 무슨 관계입니까? 혐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씀으로써 자기 가족 보호하는데 그 대통령의 권한을 준 게 아니라는 그 입장을 이 70%의 숫자에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70%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권 즉각 행사한다. 그러면은요, 무엇에서 가장 큰 오류가 생기냐면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국민은 무조건 옳다. 그 말씀을 스스로 부정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스스로 이행하려면요, 혐의가 없다라는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네. 특검 적극 수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혐의가 실제로 있다면 당신 검사하셨을 때 그 철학처럼 혐의가 있다면은 당연히 수사받는 게 온 국민에게는 원칙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원칙과 상식에 걸맞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원칙과 상식대로 하셔라. 당신이 대통령이 되신 가장 큰 이유도 원칙과 상식 지키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셔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 거부권에서만큼은 왜 내 가족, 내로남불의 정치를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항상 국민은 항상 옳다, 바르다,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민 뜻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박준호 의원님.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여의도 문법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근데 여의도 문법을 좀 이제 써보면은 참 지금 국민이 옳다, 국민을 위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네. 같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추락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지만 정치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나? 그 과거에 드루킹 특검하고 이번에 특검에서 하는 분명한 또 차이가 있고 또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과 대장동 특검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하나의 그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은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인 것이고 일단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일단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 거부권 행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그 총선을 앞두고 총선의 주인은 출마자나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고 유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짧게. 네. 우선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입법 말 같지 않은 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2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상식이 무엇일지 좀 묻고 싶습니다. 2003년에도요, 또 노무현 대통령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의 대선 경선 당시에요. 여기에 아내 장인어른의 이 과거 행적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라는 이야기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죠. 지금 영부인이고 두 분이 만나기도 전 사건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1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럼 이미 수사가 끝났고 혐의가 없다라고 나온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뻔히 알면서 지금 아내를 이 잘못된 제도 앞에 세우라는 겁니까? 이거 국민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짧게 조상호 변호사도. 그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어른을 자꾸 언급하시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장인어른은 이미 돌아가셨던 분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용공자익으로 낙인 찍어서 예전에 그 광풍의 시대, 이른바 광란의 시대 때 벌어졌던 그 일 가지고 딸에게 연좌제를 묻는 거를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인어른의 책임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뭐 결혼 전이라 그러는데 이미 연애 중이었어요. 그거는 관련해서 다른 사건 조사에도 이미 나옵니다. 그다음에 특검 자꾸 얘기하시는데 수사 결론을 2년째 안 내리고 있어요. 검찰이. 수사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왜 결론을 안 내립니까? 만약 기소하든 무혐의 처분을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거만큼 확실한 특검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소가 말해도 되나요? 짧게, 아주 짧게. 네. 여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의 검사들이 수사를 2년 넘게 했던 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막았던 건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검찰은 당시에 윤석열 검사청장 검사의 지금 수사 윤석열 자체도 윤석열 박탈을 정부 됐던 검찰은 건입니다. 왜 안 합니까? 왜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하든 무혐의 처분을 하든 왜 안 합니까? 왜 처분을 못 내립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지금 달리고 계세요. 그래서 잠깐 좀 쉬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여와 야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아주 다른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제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점이 또 들여다볼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인지 사건도 수사 가능. 총선 전국 최대 뇌관입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말고 여기 인지 사건도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를 좀 볼까요? 제2조 2호는 수사 대상을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로 확대했고 여기에다 2조 3호는 해당 의혹 등과 관련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괄했다. 인지된 사건. 여기서 말하는 인지 사건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오시죠.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특검에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특검이 되신 분이 법적인 문제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은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도 이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나도 들었다라고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한번 좀 짚어드리고 나가야 될 부분이 아까 RN서치 여론조사 얘기가 잠깐 언급이 나왔었죠. 12월 23일, 24일
양일간 시행된 조사입니다. 1,024명 대상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27.7,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가 15.1, 잘하는 편이다가 15.3, 매우 잘하고 있다가 34.4%인 여론조사였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잠깐 이 대화 중에, 이 대담 중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 직전에 들었던 게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인지 사건, 다시 말해서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신장현 의원님. 네. 민주당은 명품백도 특검에서 수사가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 걸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예, 이 사건은 뭐 몰카 방식 공작이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말로 이걸 넘어가려 하지만 온 국민이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 국민들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들을 고스란히 봤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특검법에 담겨있는 조항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리스크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요. 사실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뛰어넘지 못하면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질의 문제로 저는 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김건희 리스크는요. 결과적으로는 수직적 당정 관계 속에서 대통령을 옹위해라, 김건희 여사를 지켜내라. 이 두 가지의 키워드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공당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비토 심리로 지금의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김건희 여사의 호위 무사 조직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닌가는요. 이 특검법 이후에 국민의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디오르백, 명품백, 이것을 받았던 그 장면도 국민의힘에서는 가감없이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직접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의원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법 앞에 뭐든 평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수사가 끝났다라고 하면 끝난 수사를 가지고 혹은 혐의가 없는 걸 가지고 특검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전 영부인인 문재인 당시 정권 당시에 전 영부인도 지금 마찬가지로 고발을 당해 있습니다. 많은 건으로 인해서요. 지금 국고 손실이나 배임 횡령, 직권 남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적인 인도 타지말 여행 같은 경우에 국고 예산 4억 원을 썼던 건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들도 같이 함께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조상우 변호사님. 예, 지금 말씀하신 김정숙 여사건 고발돼 있으니까 윤석열 검찰에서 잘 수사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잘 수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관련하고 그다음에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인데 네. 저건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건 수사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3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른 공범자들 다 기소해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처분을 못 내리고 있어요. 기소든 불기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건이 접수가 됐으면 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직무유기와 그 직무유기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없었는지,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사실을 정확히 좀 해야 되는데요. 왜 기소를 왜 뭐 안 냈을까요? 문재인 정권 당시 아니, 왜 안 했죠? 불기소도 안 하고 있다고요. 왜 안 한 거예요? 그럼 불기소하세요. 그거를 왜 2차전이 수사 다시 지휘권까지 시작이 가져가면서 된 것 같은 발동을 하면서 느낌인데. 왜 그걸 못했습니까? 네. 왜 토론문제 안 나왔습니까? 발언권을 혐의가? 얻어서 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약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3라운드 때는 약간 정말 주목도 나가지 않을까 하는 지금 우려가 듭니다. 자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양쪽의 입장은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아니, 전 정권에서 그렇게 수사했는데 못하지 않았냐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게 이렇게 오래 끌 건이냐. 아직 ING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주장이 양쪽이 지금 대치 상태다라는 걸 극명하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지사건 수사 여부가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대 270일 대장동 수사 멈춰 세울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말고요. 어제 저희가 보통 이 쌍특검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 통과가 된 이후에 대장동 수사가 그럼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 여기를 좀 볼까요? 특검이 출범할 경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장동 수사가 특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50억 클럽 특검의 활동 기간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길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기간 30일, 수사기간 150일, 필요할 경우 최장 9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최장 270일 활동이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수사, 대장동 관련한 수사가 홀드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인 것 같아요, 신정현 의원님. 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멈추는 것이라기보다도 아까 기사에도 언급되었지만 이제 현재 수사 중인 내용들이 대장동 수사의 특검으로 이관되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또 추가적으로 또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 여러 가지 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들이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은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 하나하나 의심되는 것들이 이 특검을 통해서 면면이 다 국민들에게 다 드러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또 비판하고 계시는 분들의 워딩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방탄. 그런 것에 대한 의혹들이 단 하나도 남지 않도록 가장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특검의 형태로 하는 것, 저도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대변인님 짧게. 지금 이거를요. 손을 민주당에서 거의 계속 들고 계셨어요. 예, 민주당에서 이렇게 호도를 하면 안 돼요. 대장동 수사를 우리 쪽도 탈탈 털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미 대장동은 탈탈 털고 있어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의 순회와 몸통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 뭐냐면요. 가장 유력한 범죄 용의자가 범인을 잡아야 된다면서 검사를 바꿔달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팩트가 달라요. 이거 네. 지금 50억 클럽 특검은 민주당에게 추천권이 없습니다. 그 여야의 그러니까 여야라기보다 교섭단체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원내 네. 정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한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건 완전히 팩트하고 다른 얘기고요. 두 번째, 이 50억 클럽 특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여야가 다 수사 대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50억 특검, 그러니까 이 건 관련해서 그 검찰의 수사 중단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요. 과거 특검에는 네. 검사가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특검에게 이관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3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수사할 기간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 검찰 검사 100명, 200명씩 동원해가지고 아직도 수사했는데 뭐가 더 남아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3라운드 가면 경고 드릴 겁니다. 네. 여기서 끝.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뜬금없이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나사 빠진 국방부. 독도는 분쟁 지역 서술. 지도에선 누락. 박진호 위원님. 독도가 분쟁 지역입니까? 분쟁 지역이라고 언급하는 그조차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2010년도 북한이 이제 그 인평도에 대해 이제 포격을 이제 그 도발했을 때 저희들 그때 당시 해병 대원들이 철저하게 응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무기 체계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그때 당시 투철한 정신 전력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자초 지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또 책임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신상 필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상 필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쟁 지역이라고 언급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오전에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국방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 그대로로 보시면 거기 언급 금방 하신 대로 그 주어들이 이들 국가하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뭐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뭐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 그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네, 국방부는 문장의 주어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주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우리 주장이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다. 잘 보시라. 라는 게 어제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네. 사실 잘못 실수로 정말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다 뭐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아이고 오타가 있네. 잘못 기술할 수도 있다 치면은 사실 그 뒤에 시정을 하면 되긴 하는데 예. 잘못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국방부는. 국방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육은요, 소위 말하는 이제 군인들의 정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교재거든요. 이 교재는 사실 정권이 좀 바뀔 때마다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부의 입장들을 상당 부분 담아요. 그럼 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 책에 다 기술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독도를 지음으로써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빼겠다. 달리 말하면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 목표가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국군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독도라는 어떤 우리에게는 정말 상징성 있는 우리의 영토를 모든 한반도에 관련된 지도에서 다 삭제시켜버리는 이번 정부의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굳이 이름을 바꾼다면 매국부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가 많이 났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경로했다라는 말씀만 하셔요. 지금은 경로는 국민들이 해야 될 때고요. 대통령은 사과하시고 책임을 지셔야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것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요. 이 정도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방치시키고 오히려 이런 일을 비화시켰다면 파면시키는 게 대통령의 최종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워딩 하나,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 이 말 한마디. 국민들은 더 크게 경로하고 있습니다. 영토의 수호보다 일본의 심기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기를 간곡히 바라고요. 그러려면 사과와 정확한 책임 이 두 가지를 대통령께 꼭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신정현 의원님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 윤 경로 엄중 조치 지시. 네, 어제 국방부의 이 조금 전에 들으신 그 설명이 오전 10시 40분쯤에 있었던 브리핑에서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이 브리핑이 있은 거의 바로 직후에 김수경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경로했다.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냐?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즉각 시정 엄중 조치해라라고 크게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뒤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문까지 나왔습니다. 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면서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맞지 않다.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모경 대변인 목소리도 들어보고 오시죠. 국방부가 장병정신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지도에서 뺀 것도 부족해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국방부의 작태에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까지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기강을 바로 잡고 철동 같은 국방태세를 다지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네, 민주당에선 신원식 장관 즉각 파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미수 대변인님. 저도 육군 장교 출신으로서 이 기사를 보고 지금 굉장히 분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했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자의 이 문구 하나를 보고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건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아닌 사람 있습니까? 독도가 지금 우리 영토 아닌 거 영토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저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빠르게 수정해서 빠르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잡게끔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네. 대통령도 경로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경로하고 우리 모두가 경로하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이 책을 지금 저술한 사람이나 이걸 통과했던 사람들 이 당시에 책임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고
수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어야지 네. 이것 하나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은 명확하게 짚고 책임 있는 처벌들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에서 사실 내놓은 얘기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시정 조치의 일환이겠죠. 감사에는 국방부 장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책임 선상을까지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네. 들어서요, 정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이념과 대적 간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주적을 북한에서 삭제시켰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정원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 주적을 누군지 혼돈시켰던 것, 이런 것들도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책임자였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잡아 나가는 것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국방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국방부는 기술해야 될 것들은 명료하게 기술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일본과의 어떤 관계 개선,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 이런 내용을 쓰면서 왜 독도를 빼버립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다가는요 영토의 문제, 그리고 한일 관계의 역사의 문제, 심지어 과거사의 문제까지도 이전의 교재에 있었던 걸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내용들만 부각시키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왜 국방부가 정치가 하는 영역의 결과물들을 굳이 기술함으로써 이런 논란을 자초하죠? 사실 이 문제는 지난 10월에 서른 의원실에서 최초의 지적을 한번 했었던 것입니다. 2달 넘게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 기사에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니까 지금에 와서야 여기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면서 무마하고 넘어가려다 이제서야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것을 다 주워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지금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거 정말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교재를 국민들의 시민교육 교재로 쓰려고까지 준비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단순히 문자 하나, 책자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한반도의 지도에 다 독도를 삭제했다는 것과 이 관련된 영토 수호의 어떤 정신교육 교재를 일본에 대한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술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책을 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첨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어쨌거나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명백한 잘못이고 오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마침 공교롭게 윤 대통령이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수익 김총환 감사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사담이 준비 끝! 2개월 남았습니다. 료 전성호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 전방에서 경계 작전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만나니까 정말 기쁘고 든든합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최전방 부대를 찾아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라는 걸 확인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박준호 의원님, 지금 대통령은 고맙다는 얘기를 하러 갔는데 군에서는 교육을 독도는 분쟁 지역입니다라고 가르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방부에서 그렇게 이제 업무 절차에 있어서 어쨌든 뭐 의도가 된 것이든 되지 않았던 것이든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확한 신상필벌의 범주는 어디까지로 볼 수 있나요? 이제 그 정신전력에 대해서 이제 교재를 이제 집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침을 내린 사람 또 그 지침을 받아서 집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침을 잘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과정을 다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과정을 지시한 사람도 네. 그걸 이행해서 아래서 한 사람도 다 포괄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일면 소개 때 말씀드렸죠. 김정은 지금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년 초에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대체 어떤 일이 있는 것인지 볼까요? 오늘 오후 4시 한동훈 오늘 이재명 대표 만난다입니다. 주어가 한동훈인 이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네,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제1야당 대표를 예방하는 그런 이 자리인 건데 두 사람 사실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주고받았던 얘기들 영상으로 보시죠.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부실 검증으로 인사 참사를 야기한 사람은 누구냐? 인사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자처하는 것이다. 아바타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네, 영상으로 직접 보셨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된 직후 수락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해왔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외에 다른 날선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했었죠. 그 두 사람,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의 사이가 썩 좋을 상황은 현재로선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영상을 직접 보면서 느낀 부분이 주상호 변호사님. 예.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막 날석에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또 민주당의 대변인 네. 민주당의 입장은 또 굉장히 지금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아바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아바타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어떤 얘기? 아바타니까 만나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안 만나 주시니까. 근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야당 대표가 국정 운영에 상호 협조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는데 네. 계속 대통령께서 뭐가 그렇게 얼굴 보면 뭔가 두려우시고 불편하신지 자꾸 안 보세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당 대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여당 대표 지위 그러니까 대표하고 준하는 지위에 있는 분이죠. 네. 비대위원장 취임하셨으니까 비대위원장 만나서 국정 연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양측이 서로 어떤 부분을 협조하고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꼭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논의가 있기 전에 네. 상대 당 이른바 카운터파트한테 날선 비판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 거짓말까지 섞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검사 사칭을 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검사 사칭 그 방조를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검사를 사칭한 분은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아니고요. 그 최모 PD라고 공영방송의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전화를 제공했다거나 하는 사칭이 아니라 도움을 사칭 방조 줬다는 혐의였다. 예, 좀 도움을 줬다라는 취지이지 사칭한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팩트를 좀 아시고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금니 깨무신 거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팩트가 좀 다르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1야당 위원장으로 제1야당 대표로서 만나서 협치를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김민수 대변인님,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피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거든요.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한 위원장은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양 대표들께서 만나셔서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어떤 게 심한 말인가요? 여기에 근거가 없는 아바타가 심한 말인가요? 아니면 근거를 두고 하는 정가 사범, 그리고 검사 사칭, 그리고 범죄 혐의자, 이건 지금 다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바타는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 자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먼저 여기 비대위원장으로서 선임된 사람에게 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으로서 정말 적절한 언사를 취했는지도 한번 돌이켜봐라.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다면요. 이렇게 만나기 전부터 이러한 아바타네 뭐네 이런 감정적인 용어들부터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해서요. 이게 뭐 심하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하는 표현은 팩트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정가 사범에게 정가 사범이라고 한 거고요. 범죄 혐의자에게 범죄 혐의자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해서 피의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범죄 혐의자가 되시겠네요.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네. 일단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지금 냉랭하고 팽팽한데 이 냉랭하고 팽팽한 분위기가 오후 4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도 그럼 이어질 것이냐. 신정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할 겁니다.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이렇게 막 반려견들 산책시킬 때 서로 어르렁거리다가도 가까이 가면 서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면전 앞에서 욕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매너와 태도, 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앞서서 김민수 대변인이 아바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그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바타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평론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제까지 취임 이후에 2년여간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던 지금의 윤석열 정부, 협치라는 것은 단 1도 보이지 않았던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은 다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오늘 만나서 해야 될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야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가 협치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단단하고 견고하게 막혀 있었던 윤 대통령의 마음을 허물어뜨리고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데 집권 여당이 본연의 역할을 한다 그런다면 그 누가 아바타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역시나 여러 가지 이제 검사와 마치 피의자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마치 취조하듯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한번 검사와 피의자의 사고로 정치를 해왔던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허들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꼭 넘어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계속 윤 대통령한테 만나자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박준호 위원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로서 당신과 나와 윤 대통령이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성사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성사될 수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이제 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저희 당에서 이제 제안했던 것은 야당이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모든 야당의 대표를 이재명 대표로만 인식해야 되는 건지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이제 오늘 이제 그 비대위원장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저는 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민주당 대표로 만나서 보여야 되는 모습도 있지만 또 지금과 같은 시기에 또 쌍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제 무시한 채 지금 일단 그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받을 수가 없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늘 오후 4시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보다 앞서서 국회의장을 먼저 만납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뭐 많은 일정이 있는데 오늘 일정을 앞두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어요. 사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좀 큰 굵직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국회에는 나오지 않고 원내 지도부에 일단 본회의 지휘를 이름을 한 상태에서 나오지 않았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이고 쌍특검은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원내 지도부에서 지휘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선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김일수 대변인님. 오늘 일정들이 많고 그중에 이재명 대표가 만난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제 하루 뭘 준비한 건 아니겠느냐란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네요.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은 뭐 어떤 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를 비웠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루 준비할 일인가요?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단지 지금 비대위가 진짜로 이제 뭐 비대위원들이나 정말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중에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네. 사실 오늘 굉장히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 건도 있을 수도 있고 뭘 오늘 일정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제 하루 쉬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비대위원 발표도 있었죠. 또 읽어서 비대위원 요거 고심하느라고 그래서 쉬었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비대위 베일 벗은 한동훈호 평균 44세 7, 8, 9세대 비정치인 대세라는 겁니다. 어제 베일을 벗은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었는데 그중에 지명직, 그러니까 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뭐 윤재혁 원내대표나 유이동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고 다른 임명직들이 8명인데 이 8명들이 다 보니까 젊고 비정치인이더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표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죠. 네, 전 운동권 여성의대 교수 보육원 출신 02년생 40대 이하가 6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과 함께 이력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문과 6, 이과 2, 예체능들까지도 이 다 포함을 했어요. 네, 시각장애인, 운동권, 조국 흑서 저자, 이재명 저격수, 보육 전문가, 노인 의료 전문가, 호남 보수 농객 등등 보육원 출신 청년활동가 등. 네, 지금 굉장히 40대, 50대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보수 농객도 있고요. 조국 흑서 저자도 있고요. 이재명 저격수로 뽑히는 인물들도 변호사도 들어가 있더라라는 건데 일단 어제 발표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이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2분은 당연직, 나머지 8분은 지명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명직입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고 다음은 김경률 현재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지 의원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어제 이 발표된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직접 좀 설명을 들어보셨는데 네, 오늘 오전 10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 비대위원들을 인선한 그 배경 설명을 한다고 하죠. 네, 이 8명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사람들을 픽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요 8명 중에서 논란이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행사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뒷세대를 위해서 좀 물러나줘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논란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입장문이 죄송하다는 사과 취지를 즉시 밝혔다. 어르신들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신중치 못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정현 의원님. 네. 잘못한 건 맞지만 바로 현장에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과하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과거 그 민주당에서 혁신위 구성했을 때 첫 혁신위원장 누군지 기억하실 텐데 사과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둔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어떤 막말을 해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우려했던 이번에 인사에 가장 우려했던 첫 번째 키워드는 반정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 중에 정치인 출신이 아마도 그 당연직 빼고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총선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들 혹은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함으로써 정말로 이 중요한 정치적 난립 관계 속에서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가 들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싸우는 비대위. 여기에서 보면은 조국 흑서를 썼던 두 사람과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사람들이 포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일은 야당과 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야당과 집권 세력의 어떤 관계를 조율하고 역할을 해나가는 것인데 야당과 잘 싸우는 비대위를 만들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읽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미래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사였다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경호 비대위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좀 비대위에 대해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좀 설명 같이 해주셨는데 일단 이 민경호 비대위원도 부적절하다. 앞서 민주당도 그런 일이 있어서 즉각 사퇴하지 않았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한노인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경호 소장을 비대위원에 임명한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즉각 사퇴시키고 즉각 사과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일단 노인회에선 상당히 지금 격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0시에 사실 그 뒷 배경을 설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할까가 사실 관건으로 보이거든요. 우선 이제 그 10시에 이제 설명을 할 때 네. 그 인선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은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사람이 우리 지금 비대위원으로 들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과거 이제 민주당 김은경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얘기한 것이고 우리 이제 그 이제 민경우 비대위원은 그 전이라는 점을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현의 살수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절벽에서 붙잡은 손을 놓아라. 정세균, 이재명 만나 결단 촉구입니다. 어제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고 오실까요? 여기 타도라서 공동선대위원장 요청하는 건 맞나요? 그런 거 없어요. 쌍둥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절대 대출 진행하니까 잠깐 협조해 주세요. 전달표랑 전해주시나요? 혹시 뭐 어떤 요청 전달하셨을까요? 예, 절대 대출 진행하니까.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전달 같은 건 없어요.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 역할도 없지. 그냥 당원이니까 당원으로서 역할을 잘 할 거예요. 당의 통합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선거 앞두고 양당 간의 혁신 경쟁이 있는데 사자성어를 한 말씀 하셨습니다. 현의 살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범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전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면 당도 나라도 그리고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권칠승 대변인 얘기까지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현의 살수라는 말을 했다. 현의 살수. 벼 안고 눕혀진 손을 놓는다. 필요할 때 결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현의 살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요 얘기 신정현 위원님. 네. 어떤 의미입니까? 당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
통합을 위한 비대위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저렇게 어려운 말로 돌려서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다면 당 안팎에서 많은 또 비판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아마도 이재명 대표께서는 면전에서 그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의 본의를 직접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통합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혁신을 늦출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어찌 보면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현해살수라는 말로 건너 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연말 연초에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떠한 혁신을 할 것인지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직에서 내려오란 얘기를 돌려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조상우 변호사님. 네. 대표직에서 내려오란 말로 이재명 대표는 이해를 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 저 말을 공개한 게 네. 정세균 전 의장님 쪽이 아니고 네. 권칠승 수석 대변인께서 하신 걸 보면 네. 그러니까 좀 뼈를 깎는 쇄신을 해라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저걸 뭐 당대표직을 아니라 물러나라 쇄신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퇴가 아니라 쇄신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쇄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불출마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류의 쇄신 정도를 요구한 거라고 그러니까 국민 앞에 쇄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크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정치를 준비하시고 이제 총선을 준비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조언까지 다 담아서 적절하게 혁신과 쇄신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현해살수란 말의 해석이 저마다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표직에서 내려오라는 얘기다 아니다. 그냥 큰 틀에서 쇄신하라는 얘기다라는 걸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년에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땡 개묘년 큐 갑진년입니다. 청룡아 받아라 2024년이라는 만평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올해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